반갑습니다, 여러분. 소액사건 소송실무 강의를 담당하게 된 송성득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전반적인 또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하는 특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일반 소송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소송을 위한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도 강의를 하겠지만 각 절차 중에서 소액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실제 사건에서 제가 소송 실무 과정에서 가져온 각종 신청서라든가 판결문, 결정문 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요즘 거의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절차 진행이. 따라서 실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소제기부터 해서 변론 절차의 진행 등이 어떻게 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실제 그 캡처 화면 등을 이용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강부터 3강까지는 일반적인 개관이죠.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의 유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액사건의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액사건의 어떤 중요한 특징들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시스템,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념이 어떻고 사용자 등록까지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까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부터 8강까지는 즉 원고입니다. 원고, 소를 여는 소송을 개시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소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래서 중요한 건 소제기는 소장을 작성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전자소송을 이용한 소장 제출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본 후에 일반적인 그 민사소송 이외에 대표적인 절차가 이제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이런 지급명령을 필두로 해서 민사소송 이외에 특수한 절차들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가 소송을 여는 방법, 절차를 학습한 후에 그에 대응하는, 즉 피고, 상대방인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답변서 제출과 반소 제기로 이루어지는 크게 이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고의 대응까지 나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재판, 민사소송 절차, 즉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10강부터 13강까지는 이런 변론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론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또 변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와 관련된 준비 서면은 어떻게 또 작성하는 것인지, 또 그 입증과 증거를 객관한 후에 실무적으로 또 민사소송 절차를 해서 입증과 증거 신청, 그리고 증거의 제출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까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변론 기일과 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불변기간이나 행위기간의 어떤 기간 계산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론 절차 중에서 원고가 청구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변경까지 학습한 후에 변론 절차, 여기까지가 이제 변론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한 후에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이 원칙적인 소송 종료 사유로 예정하고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이 어떻게 종료가 되고 종료 사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소송 종료 사유 중에 하나인 원고의 소지까지 해서 소송이 어떻게 1심이 어떻게 종결되는지까지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1심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상소, 그리고 또 이런 불복 모든 절차가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런 모든 절차가 맞춰져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경우, 어떤 이유에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학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재판이 확정되는 단계에 들어서는데요. 이렇게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 비율이 정해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지, 그 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학습을 함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전반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중점적으로는 소액 사건에 관해서 그 특징과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대별되는 어떤 특이점들을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할 민사소송과 소송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송의 개념, 그리고 삼심제도, 그리고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흐름과 절차를 학습해 보도록 하고요.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민사소송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송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소송이라고 함은 법원이 그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 민사소송은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일단 이어서 삼심제도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신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삼심제도라고 합니다. 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항소라고 합니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심리를 했는데 이 항소심, 즉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3번째 신급인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우리는 상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 예. 용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불복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삼심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 1심 판결에 졌지만 승복을 해서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사건이 3심으로 다 진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본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소액사건이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구 금액이, 여러분 간단하게 청구하는 금액이죠.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우리는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액사건에는 특별히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 이러한 사건을 이제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 소액사건은 사실상 2심 제도에 가깝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학습할 내용이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소액사건은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습니다만은 1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또 2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속가 3천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2심이 두 번째 항소를 해서 두 번째 항소심이 사실상 절차상 마지막이다라는 게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삼심제도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사건은 소송물 가액, 즉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는데요. 시군법원이 있으면 시군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군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 내 그냥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무조건 1심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컨대 양주시를 볼게요. 양주시에는 시군 법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주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따라서 양주시에는 양주시 법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까지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즉 의정부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가 소액 사건이라면 1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심은 원고든 피고든 소를 제기했거나 소를 제기당한 쪽 어느 쪽이든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서 하냐면, 항소심은 그냥 의정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민사항소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심 사실상 거의 2심제에 가깝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안 되면 2심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을 해서 소송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중에 학습할 내용입니다만은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합의 사건인데 이런 거고는 당연히 관할 고등법원으로 가고 상고했을 때는 무조건 대법원 3심 최종 심의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소액 사건의 경우 언제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1심을 담당하고요. 이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시군법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입력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2심은 언제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흐름과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소의 제기부터 보겠습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소를 제기한 사람을 우리는 원고라고 하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우리는 피고라고 합니다. 자, 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냥 부본이란 말은 뭐 복사본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본과 똑같이 복사된 복사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의 제기는 소송이라는 건 소의 제기, 즉 원고의 소제기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데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그 소장 부본, 즉 소장의 복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30일인데요. 이것도 추후에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는데요. 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가 되고 나면 재판장,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앞으로는 재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그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피고가 이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는데요. 그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정을 해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이 바빠서 까먹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답변서를 제출하긴 합니다. 돈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갚을 의무가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다만 내가 이만저만 형편이 어렵다, 지금 이 돈을 갚을 길이 없다,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 등등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인정은 하면서도 반면에 어떻게 조정이라든가 화해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서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다 자백의 취지겠죠. 인정한다. 자백이라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죠.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를 볼게요. 아예 답변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또 제출은 했지만 사실상 자백의 취지로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무변론 판결의 대상입니다. 왜 무변론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무변론이라는 건 변론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변론 기일을 열어서, 즉 재판 기일을 잡아서 재판 심리하는 날을 잡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피고가 얘기가 없어요.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 안 했습니다. 또 답변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자백 취지, 즉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예요. 이걸 굳이 심리를 열어서 심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런 것은 무변론, 즉 변론 절차가 없는 바로 판결 선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변론 선고기일, 즉 변론 절차를 건너뛰고 피고의 이런 답변서 불제출이라든가 자백 취지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그냥 선고 기일을 바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제 반면에 피고가 원고가 어떤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왜 그런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의무가 없다. 이행할 뜻이 없다. 이런 뜻으로 답변서, 즉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재판장은 이제 기록을 검토하는 거죠. 원고의 소장도 보고 피고 간의 답변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검토를 해서 사건을 분류해서 심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원칙적으로 이제 재판장은 최대한 가능한 최대한 기간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다시 방금 이어서 말씀드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이 되었다면 자,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 기간의 날로 제1회 재판기일, 즉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예. 지정해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정에 나와서 이미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읽어봤고 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답변서도 미리 읽어보고 나오는 것이죠, 재판장은. 그래서 재판장 나름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나오시겠죠, 재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정에서 또 더 구술 변론, 그러니까 구술주의라는 게 뭐냐면 변론은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말로써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데요. 구술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끔 판사, 즉 재판장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도 하고 또 상호 반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합니다. 기회를 다 주죠. 예.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구술 심리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심증 형성을 하게 되고요.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해서 양쪽 당사자, 즉 원고 피고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즉 사건의 쟁점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야 될 부분, 즉 그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쟁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증거 신청도 받고 그에 대한 증거 조사까지 그 다음 재판기일, 즉 제2회 변론기일 혹은 제3회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그런 증거 신청과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쟁점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판사가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방청객도 있고 법정에서 재판을 여는 걸 우린 변론기일이라고 하는데요.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건 분류 단계라든가 1회 변론을 했어요. 양쪽 다 당사자 불러서 변론기일을 진행해 봤는데 변론 준비기일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어떤 거냐면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라든가 증거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면 쭉 있으면 이제 원고가 소제기했고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1회 변론기일을 가졌어요. 1회 변론기일을 가졌는데 굉장히 사건이 복잡합니다. 법률적인 쟁점도 많고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마치 실타래가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2회 변론기일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단 한번 이 중간에 제2회 변론기일에 가기 전에 변론 준비기일을 한번 잡아서 변론을 준비하는 기일을 한번 잡습니다. 제2회 변론기일 전에 이 제2회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일을 잡습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된 다음에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내용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법률적 쟁점도 많고 제출돼야 될 증거들도 굉장히 많아서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굉장히 다기하다는 판단이 들면 제1회 변론기일 전이라도 재판장은 변론 준비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과 변론 준비기일,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1회 변론기일에 실무적으로는 더 많이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지만 1회 변론기일을 해보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2회 변론기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변론 준비기일을 한번 넣어서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증거조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받고 또 판사도 성명권 행사 등을 통해서 원고는 이러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주장을 정리해달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니까 증거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달라. 또 피고 쪽에도 답변의 취지가 불명확하다. 혹은 피고의 답변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등등등 이렇게 해서 어떤 양쪽 당사자에게 쟁점 정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방법으로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다만 이 변론 준비기일은 실무적으로 변론 준비기일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건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뭐 열에 한 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변론 준비 기일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는, 그러니까 변론 기일 전에 변론 준비 기일인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변론 준비 기일은 뭐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1회 변론 기일 전에 할 수도 있고, 반면에 1회 변론 기일 해보고 2회 변론 기일 해보고 3회 변론 기일 해보고 이때 가서 이거 다음 네 번째 변론 기일 전에 그 중간에 변론 준비 기일을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재판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무에서는 이 변론 준비 기일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공사대금 사건, 굉장히 대규모의 건축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복잡한 건축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 기일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변론 준비 기일은 방금 이제 쭉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양쪽 당사자, 즉 원피고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또 변론 별도의 어떤 준비 절차를 통해서 그 주장과 증거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런 변론 준비 기일에 회부할지 말지는 결국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당의 재판장의 자유재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준비 절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면에 의한 준비 절차가 있고, 준비 기일에 의한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법원에 한번 변론 기일이 아니에요.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그때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을 가질 수도 있지만, 판사가 이렇습니다. 1회 변론 기일을 했는데 1회 변론 기일을 하고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중간에 그 법정에서 서면에 의해서 변론 그 쟁점 등을 확인하고 어떤 입증 방법이라든가 이런 변론의 진행 방향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양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라고 성명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서면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예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변론 기일은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잡아서 그때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도 변론 준비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제로 활용되는 예는 크지 않다.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사건에 한해서 하는 것이어서, 더구나 소액 사건이라면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액 사건이라면 속가도, 즉 청구 금액도 크지 않고 사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변론 기일에 이제 재판 기일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때 어떤 증거 신청이나 증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액 사건이라면 이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변론 기일이 쭉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변론 기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판 기일입니다. 법정에서 하는 재판 기일을 우리 민사 사건은 변론 기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재판 기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재판 기일이 있는데요.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론 기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사 사건의 재판 기일은 변론 기일, 형사 사건의 그 재판 기일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 사건의 재판 기일은 공판 기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판 기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변론 기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법정에 출석해서 양쪽 당사자가 나왔겠죠. 법정에. 자, 쌍방 당사자는 준비 서면에 의한 주장을 제출하고, 더불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신청도 하고, 또 증거를 현출시켜서 모두 마쳐야 됩니다. 증거가 드러나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런 증거를 현출시키고 또 필요한 증거 신청도 하고 해야 되겠죠. 법정에 나왔으니까. 따라서 관련 서증이라는 건 증거 서류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서증이 있고 증거에는 크게 서증과 인증인데, 인증은 우리가 뭐죠? 인증은 증인입니다. 증인. 법정에 증인을 물어서 신문을 해보는 절차를 말하고, 이건 차후에 학습할 내용이니까요.
일단 보시면 서증, 증거 서류죠. 원칙적으로 준비 서면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게 좋고요. 또 문서 송, 또 준비 서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차후에 학습할 내용입니다. 예, 말 그대로 변론 기일을 준비하는 서면입니다. 미리 제출해 주면 판사가 읽어보고 나오겠죠. 그래서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 서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어쨌든 변론 기일에 서증을 제출하고 싶으면 준비 서면, 변론 기일 전에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그 준비 서면에 첨부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필요한 증거 신청이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학습할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만 오늘 보는 아니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너무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뭐 사실 제외, 조회라든가 검증 감정 신청과 같이 이런 것들까지도 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신청이 이제 증인 신청인데 이런 증인 신청까지도 모두 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증거 조사가 실시되는 기일에는 예를 들면 1회 변론기일에서 뭐 원고가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뭐 누구누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판사에게 증인 신청을 했고 판사가 채택을 하면 제2회 변론기일에 누구를 부르겠어요? 즉 원고가 신청해서 채택된 해당 증인을 제2회 변론기일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원칙을 하고 자 이제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기일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고가 1회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을 했고 2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 그럼 결국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쌍방의 증인이라든가 또 당사자 신문 그리고 당사자 신문은 뭐냐면 원피고가 증인석에 앉아서 원고 또는 피고가 본인들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거의 증인신문에 가깝다라고 하면 되는데 보충적으로 이용되는 증거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현재는 알고 계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고요.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심리를 종교한 후에 또 판결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재판이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진행되는 그 와중에서도 판사가 봤을 때, 담당 재판장이 봤을 때 화해 권고를 해야 되겠다. 양쪽에 권고를 보내봅니다. 뭐 원고는 뭐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뭐 2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판사가 심리를 해보니까 뭐 중간선에서 한 뭐 600이나 700만 원 뭐 주고받고 하는 걸로 끝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아예 조정 절차에 해볼 수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따로 잡아서 불러서 협의를 진행해보는 절차죠.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론기를 쭉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때든 필요하다면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 권고 결정도 할 수 있고 재판장이 화해 권고 결정도 할 수 있고 또 조정제도, 조정 절차의 회부에서 당사자 간의 어떤 화해라든가 합의를 유도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원고가 소송의 개시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사무관 등이 소장을 심사합니다. 간혹 뭐 나중에 학습할 내용이지만 소장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뭐 누락이 됐다든가 혹은 나중에 학습할 내용입니다만 오늘 나중에 학습할 내용이란 말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구에는 돈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물건을 달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합니다. 원고에게 소장을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혹은 소장의 청구 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인지대 송달료라든가 비용도 납부해야 되는데 비용이 잘못 산출돼서 적게 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무관 등이 소장을 심사해서 보정 공고를 내립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하면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 그냥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소장 부본을 누구에게 송달합니까? 이제 피고에게 보내줘야겠죠. 피고 당신 이런 원고가 이런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30일 내에 혹은 제출하긴 했는데 결국은 인정하는 취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말을 썼지만 답변 내용 보니까 원고 청구 인정한다는 취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갑니까?
변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죠. 답변서 불제출을 하면, 제출하지 않으면. 그래서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고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답변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비난의 취지에 원고의 청구를 다툽니다. 전부 다퉈도 좋고 일부라도 다투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되면 재판장은 이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이게 기록 검토죠. 쉽게 말하면 원고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사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사건을 보니까 조정 가능성도 있고 화해 가능성도 있다고 해가지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절차 추후에 또 학습할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반면에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변론 법정에서 재판을 열기 전에 어떤 준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을 양쪽 다 서면을 주장과 입증 계획, 증거 신청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라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서면에 대한 준비 공방을 벌이는 방법도 있고 아예 준비 기일을 따로 정해서 변론 기일이 아니라 변론 준비 기일을 정해서 쟁점과 주장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요. 이 변론 기일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변론 기일에서 증거 신청을 채택해서 그러면 그날 바로 증인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2회 변론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재판이라는 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3회 변론기일 이런 식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주장 또는 제출할 증거가 없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변론기일이 이어지다가 판결 선고에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쟁점이 정리가 된 사건에 한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하루 날 잡아서 증인신문도 하고 어디에 사실조회 할 거면 미리미리 해서 그 마지막 심리기일을 이날 보통 이제 재판장들이 실무적으로는 이날은 다음 재판 기일에는 재판을 마칠 예정이에요.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니까 이때까지 제출할 증거 있으면 다 제출하시고 또 신청할 증거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사실조회 촉탁할 거 있으면 혹은 어떤 은행에다가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을 할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그 다음 심리 종결을 예정한 그 다음 변론기일까지 법정에 다 제출이 되거나 그 어떤 조회 같은 것들이 회신이 도착을 해서 모두 증거 현출이 되어서 해당 그 마지막 변론기일 날에 말 그대로 심리를 종결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보통 미리 예고 또는 고지를 합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심리기일에는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서 심리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사례를 볼게요.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마석두에게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마석두가 돈을 갚지 않아서 홍길동이 마석두를 상대로 1,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했다는 얘기죠, 법원에. 자, 마석두는 2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시다.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아까 홍길동이 원고가 됐겠죠. 1,000만 원 달라, 1,000만 원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제출했고 피고는 무슨 소리냐? 나 1,000만 원 다 갚을 의무가 없다. 왜냐? 나는 200만 원 갚았다. 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일부라도 다투는 취지의 부인 답변을 낸 거죠. 1,000만 원 다 나 갚을 의무가 없어요. 저는 800만 원만 갚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건 분류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1회 변론기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보니까 답변의 취지가 뭐냐면 현금으로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격한 사람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원고는 나는 200만 원을 현찰로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마석두 피고는 김갑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세 사람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 피고 김갑동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봤다. 내가 200만 원을 현찰로 원고에게 주는 걸 봤다. 그래서 그러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김갑동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죠.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러면 제2회 변론기일에 채택을 했다고 합시다. 재판장이. 그러면 두 번째 변론기일에 김갑동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죠. 이해되시죠? 집중 증거조사 기일. 예를 들면 이거 이외에는 다른 쟁점이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회 변론기일에 이렇게 하고 2회 변론기일에 집중 증거조사. 즉 이 집중 증거조사는 결국 김갑동에 대한 증인신문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판사가 더 할 것이 없다라고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판결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보니까 사실 확인서도 제출되고 예를 들면 그날 녹음 파일도 제출되다고 합시다. 3자가 안에 있는데 200만 원 현찰로 주는 거야. 홍길동 너 200만 원 내가 현찰로 지금 줬어 하고 오고 갔던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마석두가 항변하고 있는 일부 변제 즉
일부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꼭 변론기일을 잡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죠. 이거 그냥 뭐 원고에게 잘 설명하고 빨리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 절차에 회부해가지고 그냥 800만 원 받는 것으로 해서 빨리 끝냅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준비 절차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죠. 크게.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사례까지 보시면서 그 민사소송과 소송 절차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